가까스로 인간 황정은. 첫 뉴스를 보았을 때 나는 그 배를 알아보았다. 굴뚝이 낯익었다. 갑판 위로 솟은 그 검은 굴뚝 다발을 인상 깊게 바라본 적이 있었다. 작년 가을에 그 배를 타고 제주에 갔다. 굴뚝이 뿜어내는 매연을 피해 갑판을 이리저리 걸어다닌 기억이 있다. 침대라기보다는 선반 같은 것이 딸린 비좁은 선실에서 창이 없는 점을 조금 불안하게 여기며 잠든 기억이 있고, 수시로 기울어지는 복도를 혼자 걸어다니다가 후미진 곳에서 낡은 목욕탕을 발견하고 놀란 기억도 있다. 그 배에 실려 밤바다를 보았고 달을 보았다. 겨울엔 그 배에 관한 기억이 등장하는 단편을 썼다. 그 배네. 그렇게 생각하며 그 짧은 뉴스를 읽었다. 전원 구조되었다는 제목이 달린 뉴스였다. 6월이 되어서야 분향소에 갈 수 있었다. 290명의 영정 아래 14명의 실종자 사진이 놓이고 이튿날이었을 것이다. 안산에 진입한 뒤 분향소 방향을 알리는 흰 현수막을 따라 빙글빙글 돌아가며 화랑 유원지에 당도했다. 참사 이후 시간이 흘러 주차장도 분향소도 거의 비어 있었다. 서명을 받는 사람들은 팽목항에 남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국화 한 송이를 받아 영정 앞으로 갔는데 어디에 어떻게 서고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자리에 서든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많은 수였다. 이상한 앨범처럼 얼굴들과 이름들이 거대하게 펼쳐져 있었다. 2달 동안 전에 없을 정도로 골똘하게 뉴스를 들여다보며 지냈는데 비로소 그 자리에서 세상에 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을 쓰고 있는 오늘, 남쪽에서 올라온 태풍의 영향으로 서울엔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비는 진도를 거쳤을 것이다. 팽목항의 수색은 오늘 중단되었을 것이다. 10명이 남아있다.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팽목항에 남아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 경우 4월 16일 이후로 말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든 문장을 쓰든 마침에 당도하기가 어렵고 특히 술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문장을 맺어본 것이 오래되었다. 그런 참에 질문을 해보라는 청탁을 받았다. 물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쓰겠다고 대답했다. 질문이든 뭐든 말하고 싶다는 욕망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이대로는 내내 아무것도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력감을 어떻게든 견디고 내가 좋아하는 소설, 문장을 쓰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기가 있었다. 질문을 해보자 뭐든. 그렇게 작정했지만 아마도 그것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질문이 부족해 세월이 가라앉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거냐는 질문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 정말은 괜찮지 않다고 말해주는 일들도, 말하자면 조짐들도 꾸준히 있어 왔으니까. 모두가 다 알지만 모르는 척을 하고 있고 모르고 싶어 꾸준하게 몰라왔던 일들이 세월이라는 총합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세월에 관해 뭔가를 묻는 글이라면 아마도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청탁서를 받고 보니 너의 세월을 고백해보라는 청탁이다. 그러면 고백을 해볼까? 어떤 고백이 될까? 사람들이 밉다는 고백이 될까? 참사 직후 세상에 대고 분노를 쏟아내던 사람들을
참으로 뻔뻔하다고 여겼다는 고백이. 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조건 생환을 바란다. 그들이 죽은 뒤에 내게 남을 세계, 그 황폐함을 견뎌낼 자신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맥락도 없이 불쑥 너는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내가 너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네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만약의 위기가 닥쳤을 때 너는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는 살아 돌아오라. 말 그대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서 오라. 그 정도로 이기적이라서 세월과 함께 가라앉은 학생의 마지막 메시지가 사무치는 것이다. 나 좀 구해달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미안하다는 메시지라서. 죽음이 분명한 순간에도 그녀는 부모가 남은 평생 자신의 죽음 속에 살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게 어떨지를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걱정했을 것이다. 무서웠을 뿐만 아니고 가슴 아팠을 것이다. 이런 간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유인지도 모르겠다.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런 것을 가늠해볼 자격이 내게는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끝없이 구겨지고 끝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속수무책인 채 그것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작년 가을에 제주로 내려가는 세월에서 아름답다고 여겼던 것이 두 가지 있었다. 두 가지 모두 밤의 기억으로 첫 번째가 수평선이었다.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밤바다는 과연 막막하고 거대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먼 수평선에 고깃배들이 있었다. 육지를 떠나 거기까지 간 배들이 집어등을 눈부시게 밝힌 채로 떠 있었고 남해에 이를 때까지 그게 언제까지고 이어졌다. 그 불빛들이 빛의 점선처럼 바늘땀처럼 이어져 수평선을 이루고 있었다. 검은 밤에 나는 그 불빛으로 수평선을 구별할 수 있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내륙에서 내가 잠들고 꿈꾸는 사이 연안은 이런 식으로 매일 밤 확장되었다가 배들이 육지로 돌아오면서 수축되기를 반복하고 있었어. 숨을 쉬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압도적인 검은 것 위에 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저기 누군가 있다는 것을 빛으로 증명하는 그 광경이 내게 아름다웠다. 다만 한 점인 나를 압도하고 침묵하게 하는 그 바다와 그 밤이 마냥 막막하거나 공허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으니까. 아주 강렬한 꿈처럼 언제고 눈을 감으면 꿀 수 있는 선명한 꿈처럼 그것을 기억해 두었으므로 내게 밤바다는 내내 그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꿈이 있다. 얼굴이 문득 차가워지는 밤, 몸도 마음도 무척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잠이란 어떻게 드는 거지? 라는 물음만 계속되는 밤, 그 배의 비좁은 선실과 복도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누군가에게 얼마나 가파른 바닥이며 구멍이었을지를 거듭해 생각하게 되는 밤, 그런 밤에 정신이 멀쩡한 채로 꾸게 되는 꿈이 있는 것이다. 눈을 감으면 물에 잠긴 선창이 보이고 그 속에 누군가 있어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뜨고 다시 감고 도로 뜨기를 반복하는 형태로 꾸는 꿈. 도무지 꿈이 아니라서 꿈에서 깨고도 달아나지 못하는 꿈.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주 부끄럽다. 나는 아이는 낳지 않을 작정이니까 봄엔 벚꽃을 환영하고 여름엔 복숭아를 환영하고
가을엔 사과를 환영하고 겨울엔 옷을 두껍게 입고 봄을 기다리면서 살자. 너무 많은 걸 걱정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반갑고 그들을 여전히 반길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대견하고 그렇게 살자. 엉겁결 살게 된 인생 그 정도로 퍽 만족스럽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시에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게 부끄럽게 되었다. 이 부끄러움이 본격적으로 확연해지기 시작한 것이 올해 2월이었다. 어머니와 두 딸이 그들의 고양이를 죽이고 자신들도 죽어버린 방. 그 방의 거주자들에게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방. 내가 한참 전에 빠져나왔던 것과 유사한 방. 그것을 봐버린 이후였다. 가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방을 만든 것이 그 방 바깥의 세계이고 그 적극적 망각과 고립의 세계에 내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만 나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라며 살 뿐인데 어째서 이런 가책감을 느껴야 하나? 어째서 내가 가책을 느끼고 있나?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창피하면서도 억울했다. 팽목항. 그 장소에서 70여일 동안 바다를 향해 밥상을 차리고 그 밥을 먹을 딸이 무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남자가 있었다. 마침내 그의 딸이 무트로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다행이라며 그간의 수고가 많았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쉬라고 말했다. 돌아가다니 어디로? 일상으로. 사람은 언제까지고 슬퍼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고 끔찍한 것을 껴안고 살 수는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지. 잊을 수 있지. 그런 이유로 자, 일상이야. 어떤 일상인가? 일상이던 것이 영영 사라져버린 일상. 사라진 것이 있는데도 내내 이어지고 이어지는 참으로 이상한 일상.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우는 정치인들이 있는 일상. 그들이 뻔뻔한 의도로 세월을 은폐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하는 일상. 진상을 규명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 일상. 거리로 나와야 하는 일상. 거리에서 굶는 아내를 지켜봐야 하는 일상.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초코바 같은 것을 자신들에게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일상.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아니 그보다 내가 좀 살아야겠으니 이제는 그만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일상. 밤이 돌아올 때마다 그처럼 어두운 배에 갇힌 아이를 건져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일상. (4월 16일) 컴컴한 팽목항에서 4월 16일 컴컴한 팽목항에서 제발 내 딸을 저 배에서 좀 꺼내달라고 외치던 때의 통증에 습격당하곤 하는 일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거듭 습격당하는 일상. 왜 그런 일상인가?
그의 일상이 왜 그렇게 되었나? 그의 일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세계란 어떤 세계인가? 그 세계에서 내 처지는 어떤가? 세월은 돌이킬 수 없게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버렸다. 나 역시 그 세계에서 발을 뺄 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버렸다. 어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세계를 왜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라고 묻는 입장이 더는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더는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세계를 향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고백을 해보자. 4월 16일 이후로 많은 날들에 나는 세계가 존나 망했다고 말하고 다녔다. 무력해서 단념하고 온갖 것을 다 혐오했다. 그건 역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여유라는 것을 나는 7월 24일 서울광장에서 알게 되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100일이 되는 날, 안산에서 서울광장까지 꼬박 하루를 걸어온 유가족을 대표해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그녀는 말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울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 싸울 거야. 나는 그것을 듣고 비로소 내 절망을 돌아볼 수 있었다. 얼마나 쉽게 그렇게 했는가. 유가족들의 일상, 매일 습격해오는 고통을 품고 되새겨야 하는 결심, 단식, 행진, 그 비통한 싸움에 비해 세상이 이미 망해버렸다고 말하는 것, 무언가를 믿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그러나 다 같이 망하고 있으므로 질문해도 소용없다고 내가 생각해버린 그 세상에 대고 유가족들이 있는 힘을 다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공간, 세월이라는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말하자면 내가 이미 믿음을 거둬버린 세계의 어느 구석을 믿어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뭘 할까?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세계와 꼭 같은 정도로 내가 망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의 처음에 신뢰를 잃었다고 나는 썼으나 이제 그 문장 역시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